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반기나 내년에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이 질문 많이 주시고, 영상을 보더라도 하락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과 상승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이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잠깐 보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21년 1월 달에 94 정도 됐고 지금 현재 24년 5월 기준 92.8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20년도 말 정도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3년도 9월달 거의 14년 초반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14년부터 14, 15, 16, 17, 18, 19, 20, 21년 거의 한 8년 가까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오래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21년서부터 24년도까지 지금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실제로는 올랐다가 떨어진 거지만 결국은 올라왔다가 제자리 걸음한 거기 때문에 그 3년 기간에 3년 반이죠. 20년 하반기서부터 24년 중반기니까 3년 반 기간 동안은 가격이 거의 오름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 8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오른 게 맞지만 실제로는 한 11년 반, 12년 가까이 오른 폭이 동일하다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줄겠죠. 그죠?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뭐 버블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제거가 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결국은 전세가율을 얘기하는 건데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했을 때는 54.6%예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52.7에서 거의 2%포인트나 올랐던 거고요. 요 기간 동안에 가격이 살짝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서울 기준에 했을 때는 올 초에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한 두 달 전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기울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비슷하고요. 전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 초 이후에는 지역 불문하고 대부분 가격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울의 공급량 데이터입니다. 서울 공급량이 적정 수요가 4만 7천, 보통 4만 7천, 8천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매년 거의 부족하죠. 2009년도 이후에는 19년도, 20년도만 살짝 수급 밸런스가 맞았고 대부분은 적정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도, 22년도 이때도 굉장히 부족했었죠. 그리고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을 때 2012년도, 13년도도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데이터가 요게 좀 내용이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12, 13년 데이터와 22년, 23년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 13년도에 가격이 어땠느냐를 볼 때 지금 보시게 되면 12, 13년도에 전세, 아래 거는 전세가고요. 이 위에는 매매가입니다. 자, 공급량이 똑같이 부족했었지만 전세가는 올라가는 와중에 매가는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KB 자료를 보더라도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매가는 떨어지더라. 언제? 13년도 8월 달까지. 실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3년도 9월 달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요 정도 부족한 공급량인 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전세가는 오를지언정 매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내년 한 9월달, 10월달까지도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주장을 그냥 단순하게 동조하기는 좀 힘든 게 우리 12년도, 13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대외 환경이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때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맞고 나서 굉장히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휘청휘청하고 있을 때고 2010년도 넘어서 미국은 좀 회복하네 마네 이랬지만 유럽발 금융위기가 또 터지게 되고 뭐 석유 가격, 유가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서 정말 아랍의 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하여튼 전체가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공포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안 오른 게 아니라 2013년 9월 달부터 올랐죠. 올랐는데 그동안 어거지로 내려갔던 부분들이 어떤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던 가격이 팍 뛰어서 거의 8년 가까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결국은 오른다는 겁니다. 전세가만 계속 오르고 매가 계속 내려가는 이 환경이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안 오르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반드시 매매가는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몇 개월 동안은 안 오를 수 있으니까 좀 몇 개월 뒤에 구입하세요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뛸 거라 그러면은 미리 선점해놓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지금 아실 사이트에서 보는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26년도 이후에는 거의 뭐 붙어있죠. 예, 공급이 거의 제로가 된 상태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자료는 26년, 27년이 오히려 24년, 5년보다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데이터 같은 것에는 후분양 물량이 집계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작아 보이고 상승 주장하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후분양 물량까지 잡게 되면 이렇게 많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분양 물량을 넣었더니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이거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후분양 물량이 뭐냐? 대체로 이런 겁니다. 강남 재건축 분양 시기를 저울질한다. 돈을 빨리빨리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하고 금융비용도 아껴야 되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일부러. 그런 금융비를 감당하고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 소모된 것보다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후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좋은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죠? 나중에 후분양이 잘 될지도 모르겠는 거고 금액이 높였을 때 미분양 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강남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과감하게 이런 후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미안, 원패턴스니, 청담, 리에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분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집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데 사실은 많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검색을 쭉 해봐서 먼저 걸리는 것들대로 써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분양 예정 시점을 연기를 하거나 늦게 합니다. 원래 예정보다. 그리고 최근에 후분양 단지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기존 후분양이나 앞으로 후분양할 것들이 대부분 다 좋은 지역에 있어요. 그것들을 다 합쳐봤더니 합계가 한 9,556세대 정도가 됩니다. 요거 다 합쳤더니.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부는 1,747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 만세대 공급 예정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9,500세 중에 8,000세대 가까이는 기존 조합원이 다시 가져가는 거고 일반 분양에서 실제 증가 효과를 내는 순증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는 것은 여전히 팩트예요.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한 2만 세대 후분양이 있어요. 그래봤자 4,000에서 5,000세대가 채 안 될 겁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그럼 서울의 인구가 920만 명이고 가구 수로 따져도 거의 한 300한 6, 70만 정도가 되는데 서울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2만 세대 공급이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직도 백수십만의 무주택자가 있고 또 실제로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을 안 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몇천 세대 공급했다고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분양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대세가 꺾이거나 방향성이 전환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특히나 이렇게 올라간 데이터 중에서도 대부분 조합원 분양.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구역이 아니고서는 공급을 못 하잖아요. 지방에 택지 개발해갖고 신도시 같은 거 지으면 100% 다 일반 분양이죠. 그런 건 공급 물량이 당연히 많지.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1000세대 부시고 완성해봐야 1200세대라니까? 그럼 1200세대 공급이 아니야. 사실상 200세대 공급인 거죠. 그래서 순증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무주택자가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이런 수요층이 튼튼한 서울에서는 이 정도 공급량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강남 3구는 가격 거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실제로는 신고가 찍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지금 물건이 나오는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매물들은 영끌하고 영끌했을 때 굉장히 저금리 때 영끌했지만 지금 고금리 상태가 돼서 나 이자를 못 버티겠어요 하는 매물들이 나오는 건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정책이 있었죠.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 30%만 대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금으로만 매입했던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이 고금리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올 하반기나 내년 이후에 숨겨진 후분양 물량,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물량이 저는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모순인 게 현금으로만 매입했던 매수자가 입주 물량이 쏟아져서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온다고 왜 가격을 낮춥니까? 실제로 입주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냥 버티죠.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논리 자체가 조금 어설픈 것 같고요.
강남권 아파트들은 언제 분양을 해도 분양 성적이 좋을 것이니까 이런 후분양 전략을 쓰게 되는 건데 이분 주장으로는 입주 포탄이 쏟아지게 되면 분양 성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에 강남권에 분양하는 것들이 정말 성적이 안 좋을지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주 쉽게 높은 경쟁률로 완판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이분 말씀이 그랬어요. 분양 실적이 우수할지 아닌지 한번 보시자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에서 이 분양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강남권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건데 강남권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다시 또 대시 하락기에 접어든다는 거거든요. 와,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제가 좀 동의를 못 하겠고 결론을 내보게 되면 자, 현재 전세가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및 전국 대부분의 지역, 미분양이 많이 적재된 곳은 몇 군데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의 전세가 비율이 매가를 밀어올리기 직전의 임계점입니다.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 데이터 봤을 때 54%였잖아요. 54%면은 이제 서울의 강남권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비율 전세가가 50%, 그때부터 매매가를 밀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10억, 전세가가 10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매가도 동일하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매가가 20억인데 전세가가 5억이었어. 5억에서 8억까지 올랐어. 안 움직일 수 있죠. 아직까지 전세가 비율이 낮은데. 근데 그게 이미 꼭 꽉 차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서울은 55% 정도면은 딱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지 같은 거는 매가 대비 50%, 그 다음에 중간 지역 정도가 55%, 예를 들면 서대문구나 동작구나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것들은 거의 60%까지 육박해도 가격이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5% 되는데 지금 서울 평균이 55%니까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해둔 거고요. 전국도 67%인데 아주 이상한 지역은 70%, 75%까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 말고는 대부분 지역들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뿐 아니라 미분양이 적체가 많이 안 된 곳에서는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 전세가가 드디어 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점까지 도래를 했다. 그런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향후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후분양 물량 합쳐봐야 실제로 일반 분양 순증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것 갖고는 지금 서울의 무주택자, 그 다음에 서울의 수요 대비했을 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공급할 수 없다라는 문제도 당연히 가격 상승의 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가 금리 인하까지 되게 되면 수요가 더 붙을 거고요. 공급 부족이 여러분들이 체감되는 수준의 본격화가 되게 되면 그냥 상승이 아니라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6개월 뒤, 1년 뒤에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분들이 말이 맞을지, 저처럼 이제 상승을 주장하는 쪽에 말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요. 여러분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